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 윤봉길 이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 월진의 청소년 기자단 이준영, 조성진, 이하린, 홍민서, 윤재원, 김민선, 이정민, 김보민, 김연아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생명과학자인데요. 박사님은 어떤 계기로 생명과학자가 되셨나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윤종규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윤종규 박사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셔서 이제 박사 학위까지를 이제 소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로 생명과학자가 되었느냐라고 이제 사전 질의서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었었는데 참 답변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여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갔을 때만 해도 보통 보면 학교에서 장래 희망 이렇게 뭔가 써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그때 보통 친구들이 내는 게 뭐 대통령, 뭐 군인, 아니면 경찰관,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과학자, 선생님 뭐 이런 직종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어서 가수도 있고 뭐 유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당시는 없었던 직업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저희 때만 해도 일단 그런 쪽의 직업들에 대한 희망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뭔가 좀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버스나 이렇게 저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저절로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저희 애도 아직 어리지만 지나다니는 개미를 보든가 공벌레 보이면 쥐며느리라고 그러죠. 공벌레를 보면 꼭 잡아서 손에 올려서 가지고 놀다가 다시 놔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생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 나이 때 난 생명과학자가 되어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딱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것도 재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생명과학 쪽에 공부를 했고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명과학과 직접 제가 실험 도구를 들고 연구를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제가 직접 연구를 하는 건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연구 현장을 직접 가보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가보면 또 그분들 하는 게 연구하는 게 또 부럽기도 하고 나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 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편으로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로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말 자르고 이제 그 질문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그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요? 또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학력과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생명과학자든 물리학자든 수학자든 일단 다 같은 큰 카테고리는 과학자라는 그 상위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생물학자, 어떤 사람은 공학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자동차 공학 아니면 어떤 우주 할 수도 있고 물리, 수학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초과학 학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보통 통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명과학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물학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좀 가졌으면 학생들이, 근데 물론 그런 버릇은 들인다고 해서 들여지는 건 잘 아니겠지만 일단 왜?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다른 사회학 쪽에서도 물론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일단 기초학문, 과학 분야에서는 왜라는 거에 대한 질문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물론 이게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니면
왜 저것은 저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어떤 학교에서 무슨 실험 같은 걸 할 거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질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뀔까라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딱 해봤더니 실제로 그래도 그런 원리로 아마 그렇게 됐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보고 그게 선생님에게 맞다라고 컨펌을 받는 문의를 해서 답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정도의 자세, 버릇 그걸 이제 몸으로 이제 계속 익혀야겠죠. 그냥 무심코 저렇게 됐네, 재밌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자면 사실 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긴 할 거예요. 저도 물론 친구들이랑 놀기가 더 좋았지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항상 달고 살진 않았어요. 그때 때와 장소를 좀 구분해 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제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는 또 옆에서 친구들이 와서 종교야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사실 생각에 빠지면 사실 이제 옆에서 들리는 생각도 말도 잘 안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될 정도로 물론 그건 이제 안전한 곳에서 이제 때와 장소를 구분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길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버릇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는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과학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학이 되겠습니다. 저 수학, 그리고 물리, 화학. 화학과 수학은 생물학과 참 연관이 깊어요. 생물학이 이게 생명체도 어떻게든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질이 없이 생명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보이는 그런 하나의 물질들이 모여서 물론 그게 우리 몸을 먹을서도 되겠지만은 몸속에 그런 물질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하나의 물질들이 모여서 참 신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진화했는지 그거는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모여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저 지나가는 고양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자면 화학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화학을 또 이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고 그 위에 물리, 화학 여러 가지 다른 또 기초 학문들이 있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반을 해서 공학, 공학도 종류가 많아요.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우주공학, 생명공학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인 거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부터 차례차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말도 못하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쓰고 그럼 이제 받아쓰기는 해결되는 거고 구구단어를 외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수학이랑 기본적인 학문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물리랑 화학이랑 조금 복잡한 학문을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조금 더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학 그런 분야를 또 연구를 하고 사실 공부라는 게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아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알지 나머지 뭐 양리학이라든가 제가 잘 모르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냥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들이 배우는 무슨 공업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미적분학 이런 걸 배울 수는 없을 거예요.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럼 또 다른 학문을 접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기초부터 응용까지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학력과 역량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지금 학부 그러니까 교육과 학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학부는 화학공학을 했어요. 화학과 관련된 공학. 그러니까 화학은 순수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순수 학문인데 저는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한 거예요. 화학을 응용해서 조금 공학적인 마인드가 들어가는 화학공학을 학부 때는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는 요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생명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명이란 말이 더 붙어버렸죠. 근데 제 석사 전공 내용은
이제 대장균 이콜라이라고 부르는 대장균을 활용해서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석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생명적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박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으로 일단 갔어요. 거기서 제 전공을 선택한 거는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라는 과학인데 뇌과학이 되는 거겠죠. 이제 지금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에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이 물론 암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뇌 부분은 아직도 절반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앞쪽을 이렇게 다치면 이제 감정적으로 좀 어떻게 변한다든가 뒤쪽 부분을 다쳤을 때는 운동신경이 좀 마비가 된다든가 그런 통상적인 건 알지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파킨슨 디지스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뇌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학공학, 생명화학공학,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전공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물론 박사학위를 제가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귀국을 해서 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학위에 대한 계속 미련이 남아서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치료용 생체 고분자학이라는 또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생명과학자라고 해서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생명과학자가 아니야. 박사까지 있어야 생명과학자야. 라고 정의가 내려진 바는 없어요. 설령 또 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도 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생명과학자인 거지 어디 학위까지가 있고 뭐 외국 학위가 있어야 되고 국내 학위는 안 되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생명과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고 물론 생명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학술 단체 같은 걸 만들죠. 생물과학회, 생물공학회. 이제 그 학회 자격이 보통 보면 뭐 어디 학교에 소속된 자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 소속된 자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요건은 되어 있지만 학력을 딱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대학생활 4년을 마치고 나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실험을 계획을 하고 실험 장비를 갖추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제 생명과학에 들어가는 장비가 매우 고가인 장비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시약 한두 개 정도야 뭐 10,000원, 20,000원 할 수 있겠지만 뭐 제일 많이 쓰는 파이펫부터 뭐 10여만 원짜리 파이펫부터 펫CT 같은 그런 건 수십억까지 하는 것까지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갖추고 개인이 그런 연구를 할 수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학교나 여기 근처에 있는 생명과학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삼성연구소라든가 그런 연구소에 보통 취직을 하죠.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최소한의 학력 요건을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석사 이상 또 아니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우대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자격 요건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제가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특정 학력을 딱 요구를 있어야 생명과학자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연구를 하고 그걸 본인 스스로 본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석사 내지 박사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박사학위까지 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요. 지금 제일 끝에 하는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거죠. 맨 끝에 예.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석박사 통합해서 보통 요즘 5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포스트 닥터라고 해서 박사 후 과정 보통 한 2, 3년 이렇게 치면 한 10여 년 이상이 보통 앞으로 갈 길이 남은 그런 거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실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그 시간은 사실 금방 가거든요. 제가 지금 벌써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어떻게 빨리 지나왔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고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즐겁게 보낼 수가 있고 물론 힘은 들죠.
특히 제가 석사 때 했던 연구 자체가 발효라는 걸 해요. 발효가 뭔지 알까요? 학생들은? 발효? 많이 들어봤겠죠. 발효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발효, 김치, 그리고 된장. 네, 다 발효 음식들인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야구르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떠먹는 요거트, 마시는 요거트, 치즈, 그런 것들도 다 발효 음식인 거잖아요. 발효라는 게 미생물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기존에 있던 물질이 조금 다른 거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없던 물질이 생긴다던가 하는 형태를 발효라고 해요. 그 발효, 제가 석사를 할 때 발효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발효라는 게 김치도 사실 뭐 1시간 만에 짠 하고 익은 김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며칠 이상 바깥에 놔둔다든가,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이제 장독대를 땅속에 파묻어서 몇 달간 이제 발효를 시켜야 이제 좀 이제 신김치가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밤새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잠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었지만, 이런 얘기를 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흥미가 있으면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조금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왜라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아직 좀 어린, 이제 7살, 뭐 11살, 여기 있는 친구들랑 비슷한데,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가 왜? 그 말이 물론 이제 궁금하고 호기심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긴 한데, 왜를 좀 그냥 좀 버릇처럼 달고 살아.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아빠 이건 왜 이랬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나는 왜 다리가 얇지? 왜 머리가 조금 큰 편이에요? 어렸을 때 절 닮아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게 비단 과학 쪽에만 국한되진 않아도 돼요. 지금 사회 문제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왜 뭐 미국은 저럴까? 왜 북한은 저럴까? 그런 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왜 휘발유 값은 오를까? 왜 금리는 점점 낮아질까? 그런 것들, 사회, 과학, 모든 이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 좀 이제 몸소 이제 체화시키면 조금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물론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이 소속된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네,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설명하기가 사실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위인물로 놔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저희 재단 회사 이름을 보면 한국연구재단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을 연구하는 재단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어 이름을 보면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란 타이틀을 달고 연구하는 재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저희 재단에서 실제로 뭔가 생명을 연구하고 화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좀 이제 유인물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뭐 1페이지는 뭐 이제 세계 기관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우리 재단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게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학술 연구 개발 활동과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한다.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뭐 저를 비롯하여 이제 우리나라에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재단은 그런 과학자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첫 번째 목적, 우리 재단이 만들어진 목적 중에 하나인데,
가령 예를 들어 연구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사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러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사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복잡하고 좀 거대한 연구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돈을 우리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하면 정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에서 일부를 뜯어서 세금으로 내죠. 그 세금들이 모여서 정부 우리나라 예산이 되는 거고 그 예산 중에 일부분을 R&D 예산이라는 걸로 이제 R&D Research and Development죠. 연구개발 예산으로 그만큼을 따로 떼요. 그게 대략 한 수십조 원 규모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재단의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한 7조 정도가 안 돼요. 6.8조 정도가 돼요. 6.8조면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무지하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한 짜장면이 한 뭐 삼선 짜장 이런 게 한 7,000원 정도 하잖아요. 6,800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1,000억 그릇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8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우리 재단이 이제 여러 과학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나중에 여기 하는 친구 이준영 학생이죠. 이준영 학생이 생명과학자 돼서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대략 예상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돈을 지원을 해달라라고 우리 재단에 자기의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죠.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과학적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각자 다 계획서를 냈다. 이제 그 계획서를 저희 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가? 누구의 연구 목표가 조금 더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 계획서를 낸 이 친구는 이준영 학생은 똑똑한가? 연구력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요. 물론 그 평가도 우리 재단 직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은 동료 연구자들을 저희가 불러 모아서 그분들에게 평가를 의뢰를 하죠. 그 결과를 모아서 그 이제 이준영 학생 1등이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연구비가 먼저 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중에 조금 더 우수한 그런 과제 계획서를 뽑아서 그 과제를 하겠다고 낸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 그게 우리 기관의 업무 중에 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반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초등학생, 중학생 요 정도 수준일 텐데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 연구원 분들 그분들을 양성하는 목적을 또 가지고 있어 우리 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교복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급식비도 요즘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 예산에서 지원되는 거고 여러분들까지는 지금 교육부의 예산으로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자라서 이제 대학원생, 석사, 박사부터 가면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 인력이라고 통칭하는 게 보통 석사 이상의 학생들, 그리고 물론 학부생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대학생부터 우리 재단에서 지원한 예산을 받아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주요한 업무는 이런 연구비를 나눠주는 기능 하나와 그리고 인력,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력 아니면 인문 쪽의 인력이라든가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외에 국제협력도 하고 산학협력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곤 하지만 그것들도 물론 일부가 되지만 지금 우리 재단 법에도 나와 있듯이 학술 활동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길어졌는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9년 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9년 기준으로 5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6.8조 원 정도가 예산으로 이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총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는 금액의 약 33%에 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희는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게 정부 부처 중에 하나죠. 그것과 교육부 그 두 개 부처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정부 부처가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해수부 여러 가지 많은 각 부처마다 저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또 하나씩 있어요. 그런 많은 기관들에 들어간 예산 중에 한 33% 정도가 우리 재단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전문 기관들 중에 우리 재단이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도 지금 인력도 지금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재단에 지금 여기 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건물도 있고, 저쪽 연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또 다른 대전의 부설기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기관도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놓은 건데, 미국이라든가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사실 최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라든가 이제 중국의 굴지의 기업들에서 이제 그런 사기업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천조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산이 1000조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제 한 10조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죠. 1000조 중에 10조면 되게 적긴 하지만 다른 나라를 몇 개국을 합쳐야 이게 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미국은 이제 연구개발 쪽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이렇게 표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중국, 독일, 일본 이쪽과 비교했을 때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11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면 우리 재단에 대해서 성과는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촬영이라든가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복도를 한 바퀴 돌면 이제 저희가 좀 전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도 우리 재단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된 과제에서 나오는 실적이 좀 이만큼 된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자료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논문,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내가 만들어냈다 하면 이게 결과물이 되긴 하지만,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데이터들을 모아서 논문이라는 걸 써요. 논문,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데다가 물론 그건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저널이 네이처, 셀, 사이언스 그런 것들인 거고, 이제 저널에도 등급이 종류가 있지만 그런 저널의 논문을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내는데, 그런 많은 논문들 1년에 보통 한 6만 편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재단의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나온 논문이 한 3만여 건 정도. 지금 요건 이제 19년 데이터라서 조금 이제 낮은 거고요. 한 해도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석박사 취득자들도 보통 이제 1년에 한 10만 명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우리 재단이 예산을 통해서 길러진 학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재단의 중요한 일은 연구비를 나누어주는 일과 그리고 연구를 할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과학은 특별한 학문처럼 느껴집니다. 생명과학이란 어떤 학문이고 생명과학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왜 생명과학을 연구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만큼이나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생명과학이라는 게 생명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 여러 가지 이제 그 종을 분류로 하고 속을 분류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기 이제 심해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도 있고 생명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남극 빙하 안에도 얼어서 이제 영구 동토긴 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뭐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제일 큰 동물이 뭐가 있죠?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수용고래. 긴 수염고래. 그렇게 뭐 수십 톤 되는 그런 큰 생명체까지 이제 그런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생명과학자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생명과학자들도 보면 하는 일들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뭐 코로나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도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명과학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제 방진복을 입고 방호복을 입고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것들도 그런 역할들도 이제 생명과학으로 볼 수 있고 그 채취한 검체를 들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다 아니다 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생명과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검체 중에 일부를 받아서 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도 생명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약들을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백신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백신이 개발될 것 같다라고들 많이 이제 제약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나온 약제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투약을 하는 그런 의사들도 크게 본다면 이제 생명과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생명과학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딱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크게 데피니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학문이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도 이제 학위는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 쪽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투자가 돼야 필요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료를 만들어내서 정부를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연구에 더 투자를 해달라라고 정부에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 예산을 받아서 다시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 이것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실제 파이펫을 들고 아니면 미생물들을 배양하면서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생명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그 말을 커트하고 얘기를 하세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 못하는 건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전화로든 아니면 이메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츠하이머와 파킨스병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질병의 치료법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보가 이제 잘못된 정보인 거고요. 저는 물론 이런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파킨슨과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다라고 딱 타겟팅을 해서 뉴로사이언스를 하려고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뇌가 궁금했던 거고 뇌와 관련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질병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마저 다 마무리를 못하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협박한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배운 거를 근거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파킨슨과 알츠하이머는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다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파킨슨 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고 이제 기자님이라든가 선생님은 아실 텐데 예전에
유명한 병트 선수 무하마드 알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여러분들 아마 타이슨, 핵이빨 타이슨 이런 사람은 알 텐데 그 사람보다 한 대 더 올라간 그 거의 선구자격인 사람이 있어요. 무하마드 알리. 그 체격 좋고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진 그런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트레머라고 그러죠. 손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손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트레머라는 이런 떨림 증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떨고 싶진 않은데 계속 이렇게 떨린다라든가 몸이 되게 느릿느릿 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그런 운동신경 쪽에 장애가 오는 게 일단 파킨슨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인지기능 장애까지도 오게 되지만 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면 예전에 아마 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제 유명 인사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 병에 걸린 걸 자랑스러워할 건 아니지만 되게 불행한 얘기긴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파킨슨과 달리 인지장애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자꾸 까먹어요. 분명히 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뭐 단순한 이제 그 기억 상실 아니면 감각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 많이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냥 머리가 백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알츠하이머로 볼 건 아닌 거고 이게 조금 그런 게 많이 이제 진행이 된 경우가 이제 알츠하이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 기억 못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든가 최근의 기억은 나는데 예전 기억은 안 난다라든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먼저 오고 인지장애가 심해지면 이제 운동장애까지 같이 올 수 있는 게 순서가 바뀐 거죠. 파킨슨은 먼저 운동장애부터 오고 알츠하이머는 인지장애부터 오는 그런 형태. 둘 다 퇴행성 신경질환인 거는 맞아요. 다 동일한데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잘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파킨슨 병은 이제 서브스텐션 아이그라라고 이제 흑색질, 뇌의 흑색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사람의 몸은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포 간에 아니면 내가 여기를 딱 찧었는데 금방 아프잖아요. 여기를 꼬집으면 금방 아프잖아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는 신경이 쭉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의 신경 줄기로.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짧은 수백만 개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신경세포의 말단이고 그 다음 신경세포인데 요것과 요 사이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단백질의 하나인 거고. 그게 제대로 이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난 일로 가고 싶은데 다리가 그쪽을 안 움직이는 거죠. 내 뇌에서는 이렇게 주문을 하지만 그게 이제 도파민이 제대로 이제 발현이 되지 않고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디까지 치료법이 남았느냐 이제 딱 그러니까 이 병에는 이 약만 먹으면 아니면 이 치료법이면 뭐든지 해결돼 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어. 이 두 병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레보도파라는 이제 도파민 그러잖아요. 도파라는 게 종류가 L-도파도 있고 S-도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보도파라는 그런 약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최근에 개발된 건 아니고 좀 많이 이제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개발돼서 많이 범용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로 경증 환자들, 파킨슨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지금 도파민이 많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레보도파는 이제 파킨슨 도파민을 좀 시크리션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그런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레보도파라는 게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는 이제 초기 경증에는 그게 많이 이제 활용이 된다고 들었고 이제 중증이라든가 이제 더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치료법은 없다.
라고 알고 있고,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근에 6월 달께 뭐 물론 그 연구는 그 전부터 진행이 됐겠지만 그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이거 파킨슨병을 좀 고치고자 하는 치료법이 개발되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그 연구를 한 사람이 한국인이더라고요. 김성규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저도 좀 그래서 그 논문을 좀 여러 번 읽어봤었어요. 줄기세포라는 게 줄기세포는 들어는 보셨죠, 뭔지. 줄기세포라는 게 모든 세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는 그 줄기세포에서 어떤 거는 이제 우리 뭐 장이 되고 장세포로 발현이 되고, 어떤 거는 뭐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줄기세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을 한 것처럼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임상실험까지 가자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물론 임상까지 다 통과했더라도 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물론 그 박사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치료법 좀 더 보완하고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파킨슨과 알츠하이머는 발현되는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고, 물론 둘 다 퇴행성 뇌질환은 맞지만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고, 현재까지는 딱 완벽한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개발된 것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병을 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께서, 연구자들께서, 특히 생명과학자라든가 화학자들이 약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20년 정도 지나면 이것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의 연구를 진행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저희 재단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그런 쪽에 더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인데 전염병에 맞서는 연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물 기생충 약이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생명과학자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과정에서 생명과학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전염병은 사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구제역도 전염병이고, 몇 년 전에 한번 또 지나갔던 사스, 메르스, 코로나, 요 세 개는 다 같은 친구들인 거예요. 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인 거고, 이런 전염병 이제 물론 AI라든가 구제역은 조금 다른 거고, 이제 구제역은 돼지들한테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거 외에 뭐 닭에 대해서 그 조류독감이라는 것도 한번 오게 되면 양계장이 싹 폐사가 되고, 그런 전염병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명과학자들은, 물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역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온 것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백신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백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코로나라든가 그런 백신들을 개발하는 것이 일단 지금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주요한 임무가 되겠죠. 하지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먼저 이제 연구라든가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학조사도 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배양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명과학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펜벤다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SNS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그분을 대학로에서 여러 번 봤었던 분이에요. 김철민이라는 그분은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분이
실질적인 그 직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코미디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술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학교 생활할 때 여러 번 뵀었거든요. 대학로 가면 그때도 물론 그분이 얼굴이 좀 까맸었어요. 그게 햇볕에 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던 분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그 암에 걸려서 그걸 먹기로 했다. 이제 그때 이제 TV상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그분이 이제 말기여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펜벤다졸이라는 이제 개 구충제인 거죠. 구충제를 이제 다량으로 복용을 하면서 이제 차차 그분들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점점 이제 SNS에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많은 암 환자들이 그걸 많이 먹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제 정확한 통계 조사는 저도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된 게 미국에서 이제 김철민이라는 그분도 이제 다른 이제 SNS를 보고 그걸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미국에서 어떤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분이 구충제를 먹었더니 암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지금 뒤늦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분은 펜벤다졸도 먹으면서 이제 MD 앤더슨이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항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고 그거 외에도 나머지 다른 약을 여러 가지를 같이 먹은 걸라고 이제 보도가 이제 뒤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펜벤다졸 먹어서 내가 그게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뒤쪽 얘기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펜벤다졸 같은 경우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 구충제거든요. 이제 그 주로 가축들, 주로 이제 개나 고양이한테 보통 많이 먹이는 구충제인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구충제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구충제 아마 알벤다졸, 뭐 이렇게 메벤다졸, 뭐 펜벤다졸 이런 것들이 구충제인데 알벤다졸은 지금 약국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뭐 다른 이제 이제 의사의 처방전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먹고 저도 이제 온 가족이 1년에 하나 내지 2개씩은 먹어서 이제 장 속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들 먹거든요. 근데 펜벤다졸을 이제 그 김철민 그분이 얼마만큼 많이 그리고 얼마만큼 과량을 얼마만큼 길게 먹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모든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없는 약은 흔치 않을 거예요. 지금 많이 먹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 이제 혈압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펜벤다졸은 사람에 대해서 다량의 임상 실험이 되지는 않은 약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비임상이라는 게 있고 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임상도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나눠요. 비임상은 전임상이라고 하죠. 비임상은 이제 보통 미생물들 그리고 뭐 이제 실험실 차원에서 이렇게 실험 장비를 가지고 했더니 약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 라는 게 그게 비임상, 전임상이라고 하고 임상 1단계는 이제 동물 또는 이제 사람한테까지 들어가는 거. 1단계면 보통 수십 명의 사람들, 임상 2상은 한 수백 명의 사람들, 3단계는 이제 수천 명, 좀 많이 가는 거. 4상은 이제 사실 수천 명이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걸 보통 4상이라고 하는데 4상은 사실 딱히 뭐 임상 단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니에요. 펜벤다졸은 물론 김철민이라든 그분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분이든 여러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임상 단계 어느 정도 들어간 건 하지만 임상을 인정하는 건 식약처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임가되지 않은 사람이 김철민 같은 그런 분들이 자기 몸에 이제 정부나 이제 식약처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거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실 말기면 사실은 답은 없잖아요. 이제 죽음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걸 먹게 된 거고 다행히 호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쭉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과량을 먹었고 장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몸속에서 어떻게 그게 몇 달 지나서 어떤 식으로 발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간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척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에서 어떤 역할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물론 여기는 다 건강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이제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분들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다. 그리고 알벤다졸은 뭐 꼭 하나씩 드세요. 1년에 한두 개씩은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몸에 있는 그런 장 속에 있는 아이들이, 촘충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 장으로 흡수해야 될 양분을 개가 먹거든요. 개들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장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혈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응가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개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알벤다졸을 꼭 그 약을 먹으라, 약 파는 것 같지만 약장사가 아니고 그 약을 비롯한 구충제는 1년에 한 알 내지 두 알씩은 정기적으로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일단 답을 마무리할게요. 네.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더라도 막상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의 연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또 동물의 권리와 복지 차원에서 동물 실험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현재 동물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좀 논란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좀 많이 된 상황인 거죠. 동물 복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실험을 할 때 매우 고등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마우스라든가 이제 고양이까지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본 적은 있고, 물론 이제 객과 동물까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보다 더 이상인 돼지라든가 침팬지 이런 영장류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게 사실 생명을 돈으로 따지는 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어디 모란시장에 가면 있는 개는 한 마리에 얼마다, 실험실 마우스는 한 마리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그렇기는 한데, 생명을 돈으로 매긴다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점점 고등동물로 갈수록 마우스 한 마리는 보통 이제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갈 때도 있지만, 물론 또 그것도 되게 이제 누드 마우스라든가 좀 이제 유전자 변형이 된 마우스는 10만 원 이상도 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침팬지는 이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동물들 저도 처음에 실험을 하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 마우스도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하얀색 마우스고 눈은 좀 빨간색이라 별로 안 이쁘긴 한데 그래도 보면 귀여워요. 아이들은 이제 몇 주령 이렇게 태어난 지 한 2주, 3주 이렇게 된 아이들은 되게 귀엽고, 물론 개들이 막 몇 달 크면 되게 막 무서워져요. 막 꼬리 굵기가 막 이거 한 2배쯤만 빨랫줄 같아져요. 꼬리가 되게 길어지고 그걸로 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얘기가 또 샜지만 제가 실험할 때는 제가 했던 연구가 임상까지 들어갔던 연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에 이런 약을 투여했을 때 사람에게서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는 좀 동물한테는 괜찮았는데 사람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비임상 단계, 세포 실험에서는 분명히 약효가 있다가도 이제 조금 전임상에 들어가서 이제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고등한 데에 넣었을 때는 애가 좀 성격이 이상해진다라든가 아니면 더 빨리 죽는다라든가 아니면 암이 발현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원래는 췌장암이었는데 이게 간암으로 간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효가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게 물론 부작용이 되게 경증일 수도 있고 마일드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심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약은 필요할 때만 먹어야겠죠. 그런 정도의 말이 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 그리고 복지 요구에 대해서 저도 실험을 할 때
마우스에 대해서는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게 됐을 때는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게 이제 자꾸 하니까 조금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실험이 바뀌어서 이제 고양이라든가 이제 개로 갔을 때는 고양이 살 때 귀엽잖아요. 이제 개가 그 멍멍이는 보통 비글을 많이 써요. 비가 이게 축 늘어진 그 아이들을 많이 쓰는데 속히 말해서 악마견이라 그러죠. 한번 풀어놓으면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그 아이들은 사람을 되게 잘 따라요. 그리고 대들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만으로 보통 개과 동물 중에서는 비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불쌍한데 개들은 보면 또 뜬장이라 그러죠. 그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긴 한데 바닥이 이렇게 좀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상태로 자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면 저는 이제 그 비글에 대해서는 실험을 많이는 안 했었지만 주변에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하고 실험하러 가면 이렇게 딱 댄대요. 이렇게 보통 다리에 뭐를 주사를 놓거나 하면 체념을 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좀 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좀 크긴 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하는 사람도 무뎌지게 마련이에요. 저도 아까 마우스에 대해서 그렇게 무뎌지듯이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많이들 이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걸 주창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보통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먼저 주창이 된 게 동물 실험을 할 때 세 가지를 지켜라. 그래서 3R이라고 해서 replacement 그리고 refinement 그리고 하나는 뭐였더라? reduction.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대체를 하라, 감소를 시켜라, 그리고 개선을 하라. 그러니까 replacement는 뭐냐면 굳이 동물 실험 안 해도 되면 하지 마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라. 왜 살아있는 생명체를 굳이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replacement인 거고 reduction은 10마리 정도에 실험을 하면 될 것을 굳이 100마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줄였을 때라도 그 효과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으면 굳이 많은 생명체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라는 게 reduction인 거고 그리고 refinemen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뜬장에 자는 그런 되게 힘들게 불편하게 자는 그 아이들의 생활 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시키라. 그 생명체들도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동물 복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에 대한 또 비근한 예가 보면 닭장도 예전에 보면 양계장, 그러니까 산란하는 산란계에 보면 밤에도 불을 켜놔요. 닭들이 시간을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알을 자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놓으니까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조그마한 닭장에 갇혀서 계속 낳다가 한 30일쯤 되면 또 이제 영계라는 이유로 저기 또 이제 우리가 조만간 또 여름이 되면 또 우린 맛있게는 먹지만 그 닭들도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겠죠. 그렇게 좀 힘들게 알만 낳다가 가는 그런 친구들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풀어놓고 방목해서 또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육질이 또 좀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마트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또 달려 있어요. 그 계란이라든가 아니면 우유도 보면 방목해서 방목한 소에서 나온 우유다 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인증 마크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뭐 옛날부터 있진 않았어요. 최근 한 10년 안짝으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면서 사람만 생명이냐, 동물도 생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동물 복지에 대해서 많이들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동물 실험을 그럼 안 하면 안 되느냐, 왜 굳이 하느냐, 그 귀여운 애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과학들은 특히나 생명과학은 최종 목적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복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수명 연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동물 실험들 대신하고 하는 것들도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끼리는 사람들끼리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의 생명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이제 물론 침팬지나 아니면 다른 고등 생물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끼리는. 근데 우리끼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 임상 실험, 동물 실험을 거쳐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파리는 파리인데 초파리가 있어요. 동물 실험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초파리는 이제 사람보다 동물들은 보통 그 생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은 8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초파리는 며칠, 하루살이는 하루, 물론 이제 장수하는 거북이들이긴 하지만 보통 그 생명의 주기가 짧아요. 그리고 번식을 좀 더 빨리 해요. 마우스 같은 경우면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조금만 키우면 바로바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뭔가를 주입을 어떤 그 단백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결혼을 해서 새끼가 나왔을 때 그 유전이 되는지를 보려면 사람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한참 남았잖아요. 그 몇십 년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파리는 며칠 만에 나올 수가 있고 하물며 대장균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분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고등한 생물인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면 이런 유전의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걸 보기 위한 그런 번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동물 실험이 조금 불안정한 거는 동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 나쁜 꼬리를 바짝 세우죠. 털을 바짝 세우고. 그런 것처럼 개한테서는 이렇게 이 A라는 약이 효과가 좋았었는데 그걸 고양이한테 넣었을 때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모든 동물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 설령 모든 동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사람한테 했을 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점점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여러 차례 하는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동물 실험 여러 번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임상 들어가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생명과학자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윤리 교육도 받을 거고 선서도 아마 할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실험을 하기 전에 학기 초에 보통 선서를 해요. 이제 나는 동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생물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제 우리 인간의 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제고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 고맙다, 감사한다, 그런 식으로 선서를 하고, 모든 마우스에 대해서 제가 다 묵념을 하진 않았는데 묵념도 이제 좀 하는 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정도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그 생명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실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갖고 있는 항체를 이용하면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또 백신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요? 이제 앞선 질문에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이 좀 졸린 친구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옆에 물이라든가 한번 질문을 좀 해야 잠이 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졸리면 제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긴 한데, 졸리면 말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이 예를 들여서 독감 주사를 맞잖아요.
독감 주사를 맞는 이유가 미리 아프라는 거예요. 미리 이제 독감 주사 백신에는 항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주사를 맞았을 때 아마 기억이 있겠지만 그날 저녁은 왠지 조금 열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몸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면역 반응인 거예요. 이제 몸에 열이 난다는 건 면역 반응이 생겨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 안에는 항원이 들어있고 항원이 보통 나쁜 놈들인 거죠. 이런 항원이 얘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항원이 들어있는 백신을 조금 넣었을 때 조금 넣기 때문에 많이 아프진 않은 대신 그 시간 동안에 항체들이 많이 만들어져라. 그럼 항체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덜 아프다라는 게 독감 주사의 원리인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이제 완치자들에 대해서 그 혈장에서 항체를 추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그분들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이제 혈장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좀 아픈 지금 환자에게 넣으면 그게 좀 더 빨리 항체가 만들어진다라든가 그런 원리로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백신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RNA 바이러스예요. DNA와 RNA의 설명을 여기서 하자면 조금 길기는 한데 DNA는 이중 나선이에요. 더블 스트랜드라고 해서 두 가지 나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예요. DNA는. 근데 RNA는 보통 하나 단일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설명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단 결론은 DNA는 좀 안정적인 구조인데 RNA는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쉬워. 돌연변이가 금방금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혈장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항체, 그 완치자에 대해서 항체가 다른 환자에 집어넣었을 때 그 항체로 치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뮤테이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 백신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추정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다국적 제약 기업들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글락스미스라든가 그런 다국적 제약 업체에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들어지는 만큼 그걸 이제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막 수십조 원의 이득을 그 약을 만든 업체에서는 받을 텐데 지금 이제 WHO라든가 거기서는 그 백신을 공공재로 활용하자. 공공재는 이제 범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 백신을 만들면 그 백신에 만들어진 원리를 좀 오픈을 해달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백신이 가지는 값어치는 경제적 값어치는 사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할 거고 그것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물론 걸린 사람은 환자는 훨씬 더 많지만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를 하니 어쩌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 인류에게 가져오는 그런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른 이익은 무형의 이익은 상당히 더 클 것으로 사실 그건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코로나 백신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고 코로나 백신이 RNA 바이러스 백신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백신을 이용해서 다른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형이 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이제 내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되게 낙천적으로 생각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백신을 만들었을 때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임상 1상, 2상, 3상, 4상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시간도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이 연구하신 FK506 결합 단백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합 단백질, 그러니까 FK506BP, 그러니까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이렇게 물을 마셨잖아요. 물을 마신 물이 바로 세포 안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세포, 지금 제가 마셨으니까 이제 지금 식도를 넘어가서 위 어디 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저 소장 어딘 가서 흡수가 돼서 이제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물도 사실 세포 내로 들어가기 어려운데, 단백질 같은 경우면 분자량이 꽤 커요.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도 있고 세포질도 있고 되게 그런 게 없으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나쁜 병균들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는 선택적으로 단백질을 받아들였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BP, 그러니까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바깥에 있는 단백질 안으로 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FK506BP는 이제 면역 반응이랑 활성산소종이라고 레독스 반응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저는 박사를 할 때 일단 화상을 입었다라든가 각막 손상,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제 연구를 조금 수행했었고요. 그리고 다낭성 신장 질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되게 복잡한 이야기기도 하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쉽게 설명한 게, 다양한 생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세포 내로 효율적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을 이용해서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아토피를 해결하고자 했던 게 제가 했던 연구 주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틴 트랜스덕션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PTD라고 부르는 그런 도메인을 통해서 단백질을 전달을 하고, 그 단백질에다가 어떤 특이한 약효를 가진 것들을 뒤에 부착을 해서 같이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입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생명과학을 전공하면 연구원에 의외의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쪽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장황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연구 분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해요. 제가 이제 지금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기 전에 생명과학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도 생명과학에는 여러 분야,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생명과학은 식물도 생명과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해양 쪽도 들어가고, 수산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분야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생물학, 병리학, 양리학,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분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 분야인 거고요. 이쪽을 전공을 하면 어떤 직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연구원이 이제 가장 큰 예가 들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숫자는 다 확인 안 해봤지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여기 생명연구원에서 근무하신 연구원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생명 쪽에 학위가 있으면 학위가 없어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제 제약회사에 약을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지금 태평양 제약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입사를 해서, 물론 이제 세일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약이 이러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약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권할할 수도 있고, 세일스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행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책 입안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이 폭은 좁아질 수 있지만, 이제 전공과는 무관하게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선택의 폭은 좀 좁아지긴 하겠죠. 연구원, 교수, 이런 그런 과학자 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전공과는 무관하게 다른 일을 해보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직업들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인류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생명과학과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나요? 예, 그 인류에게 되게 지금 매우 이제 어려운 질문인 거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되게 거창한 꿈을 가지고 이걸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뭐 속히 말해서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생명에 관심은 많았었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갈 때 되면, 물론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될 얘기긴 한데 뭐 나중에 나도 상관없지만, 시험을 보잖아요. 대학 저 때도 이제 수능을 봐서, 지금도 수능이 있지만 제가 수능 세 번째로 수능을 본 세대인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학과라든가 그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뭐 공부를 엄청 잘했으면 의대를 갔을 텐데, 의대를 못 간 것은 뭐 이제 성적이 나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진로 중에서 진로와 제 시험 성적과 그리고 제가 가진 이런 재능이라든가 관심을 고려를 했을 때 생명과학과 화학공학을 선택하게 된 거고, 인류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를 기여하고자 그런 큰 뜻과 야망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던 거라고 말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이제 좀 되게 지금 위인들께서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나는 인류에게 이런 거를 제공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일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뭘 재밌어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앞으로 이제 나머지 인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커서 조금 더 자기의 주관과 이런 게 뚜렷해지면 그때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인류에 대한 큰 야망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전공 분야를 선택한 것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와 흥미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자가 된 후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백신을 개발하신 적이 있나요? 모든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추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뭐가 제일 보람이 되었었고 기억에 남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 대부분의 실험을 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한 것과처럼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좋은 기억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석사 실험을 할 때도 이제 그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이제 단백질을 얼마만큼 많이 발현되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었었는데, 제가 실험을 해주는 조건에 따라서 단백질이 발현되는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을 할 때마다 이제 사실 저는 보람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여태까지 개발한 것들, 뭔가 실질적으로 시제품이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이제 하나의 이론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나옵디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것들이 논문이 이제 10여 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한 편 한 편 나온다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논문을 한 편 쓰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개월간 이제 논문을 쓰고 계속 교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나왔을 때도 항상 기뻤었고 보람이 됐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은 개발해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쪽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백신에 대한 연구는 면역학 쪽의 연구를 해야 하면 이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것도 백신을 하나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훈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백신 개발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개발해 본 적은 없고 개발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백신 이름을 제 이름을 따서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은 개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생명과학자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판매가 되지 않는 약인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저는 경험이 없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많이 한대요. 이제 임신 초기에는.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유럽에서는 이제 인허가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대, 많은 임산부들이. 그런데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나온 신생아들이 팔다리가 이렇게 다 짧게 나오는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고 그 평생 팔이 이렇게 짧게 나왔으면 이게 좀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따라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짧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런 거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한 10,000여 명 정도, 이제 유럽 전 세계에서 10,000여 명 정도의 그런 좀 기형아들이 출생했는데 미국에서는 10건 정도밖에 발생 안 했대요. 그 이유가 미국에 아마 FDA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 푸드 앤 드러그, FDA라고 이제 약과 관련된 것들,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정부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프랜시스 올던 켈시라는 분이 계세요. 켈시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자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FDA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약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미국에서도 허가를 내달라라고 계속 이렇게 그 신청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 약제는 그분들이 신청한 내용상으로는 이 약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다. 그래서 거절하고 또 내면 다시 한번 분석해봤지만 여전히 이제 확신할 수 없다. 또 돌려보내. 그걸 6번, 7번 하셨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유럽에서 그런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자꾸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켈시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미국에서도 그 약이 이제 허가가 났으면 미국에서도 많은 임산부들이 먹었겠지만 그분이 그 약을 승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는 그런 불행한 사례가 많이 보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분 이름을 따서 상도 만들어졌다고요. FDA에서 켈시상도 이제 노벨상처럼 그런 상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수상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몇 년쯤 전에 이제 TV에서 한번 보게 돼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집사람, 제 아내도 아마 지금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특허 심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FDA에서 심사를 했던 사람인 거죠, 켈시 박사님이.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었던 거고, 또 한 분, 이거는 제가 제 거의 신조처럼 생각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be the flame, not the most라는 게 있어요. flame은 화염이란 뜻인 거고, most는 나방이잖아요. be the flame, not the most. 이 말을 하신 분이 그 호주 분이신데 베리 마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마태감 있을 거예요. 헬리코박터 윌 있어요. 그게 그 마시는 야구르트인데요. 그분이 뭐를 발견하셨냐 하면, 발견은 다른 분이 했는데 그분이 뭐를 증명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은 괜찮지만 술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은 보면 이제 위가 위장에 빵꾸 났다, 아니면 위궤양이다, 위궤양이 발전한 위암으로 가는데, 그런 위궤양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지만 위는 되게 산성이 강해요. 위액은 pH가 한 2 정도가 돼요. pH가 2면 웬만한 제가 들고 있는 노트북도 빵꾸가 나요. 종이 같은 거는 위산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구멍이 나버리는 정도로 되게 독한 산성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강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는, 미생물은 그 안에 살지 못한다 라는 게 그 당시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로빈 워런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위에서 뽑아낸 검체한 거인데도 미생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봐라, 이게 이렇게 있다 라고 이제 학계에 보고를 했지만 학계에서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뭔 소리야,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이제 받아본 이 마샬 박사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하고는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그거를 마셔버린 거죠. 그거를 마셔서 위 속에서
그 아이들이라 이 바이러스들이 그 생명체들이 위 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내 위가 위궤양이 생기고 한지를 증명을 한 거예요. 본인 몸에다가 그 박테리아를 마셔버린 거예요. 위험성을 알면서도. 위궤양이 발전하면 위암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물 윤리라든가 실험법에 따라서는 금지된 방법인 거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설령 자기 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물론 그게 지금 김철민 그 분과 유사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분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파이로리균이 위에서도 살 수가 있고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셨던 거예요. 이제 본인이 했던 연구라든가 생각했던 거, 앞으로 너희들이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Be the flame, not the most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화염이 되라는 거죠. 이제 나방은 빛에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빛에 나방들이 막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지 말고 네가 그 스스로 뭐를 메인스트림이 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염이 될지언정 나방은 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딱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메일 마지막에 제 네임택에 같이 붙여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마샬 박사님과 아까 말씀드린 켈리 박사님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었고, 마샬 박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때도 한번 뵀었었고, 그분은 생명과학 쪽에서는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그런 실험 정신, 물론 무모한 실험이긴 하지만 실험 정신은 되게 본받을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나온 대학이나 성적에 따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나요?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 대학. 지금 사실 대학교를 순위를 1순위는 어디, 2등은 어디 이렇게 매긴다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한 사실인 거죠. 물론 지금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타공인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인 거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순위가 아직은 좀 낮긴 하지만,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어떻게 되고, 제가 나온 한양대학교 나오면 어떻게 되고, 또 카이스트를 나오면 어떻게 되고, 학교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좀 슬프지만 차등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좋은 학교를 나오면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데 면접을 볼 때도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더 많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라든가 좋은 학교의 타이틀을 나의 소개장에 쓸 수 있다는 건 사실 큰 메리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벌로 이제 따지는 건 사실은 저도 지향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버드나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벌 수 있는 건 사실인 거니까, 그분들이 그 좋은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일 것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물론 또 다른 여건, 그러니까 생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을 그런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일단 다 제껴놓고 딱 현실을 봤을 때는 학벌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만으로 인해서 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좀 평가된다라는 건 지향해야 될 문제긴 한데, 그건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되면 점점 조금씩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물론 바뀌겠죠.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도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모든 것을 다 개런티를 하고 보장을 한다라고 딱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던 거는 딱 원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도 빨리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많을 것인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것을 즐겨하고 어떤 것을 재미있어 하고
어떤 것에 흥미 있는지부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훌륭한 과학자의 기준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뭐 후대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 훌륭한 과학자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물론 또 노벨상을 받은 지금 살아계신 분한테도 물론 훌륭한 과학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연구이고 뭐 이만한 연구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이제 어떻게 인정하고 하는지는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질 때 훌륭한 과학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의사가 꿈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의료 분야에 대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신 만큼 또 그만큼 공부도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재단에서는 아까도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는 전 학문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우리 재단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비를 지원하고, 뭐 해수부는 해양과 수산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만, 우리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 분야, 인문, 사회, 뭐 철학, 예술, 뭐 음악, 미술, 체육부터 시작해서 이공 분야, 과학, 그러니까 물리, 수학, 화학, 여러분들이 아는 학문 분야,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서 다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학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포션이 연구비가 배정이 보통 돼요. 많이 지원한 연구비 중에 보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의학학 분야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인 거고, 우리 재단에서도 중요한 학문 분야인 겁니다. 그래서 뭐 협업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재단과 어떤 의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연구가 잘 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재단도 의료 분야와 상당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도출된 연구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재단이 작년이 4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1977년에 우리 재단이 만들어졌고, 이 건물도 그때쯤 그보다 이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건물 30년 이상이 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재단의 예산을 받아서 엄청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지 아직 노벨상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가 갈 길에는 멀기는 한데, 그 노벨상에 못지않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우수 성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코로나가 이슈잖아요. 거기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진단 키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하루에 지금 몇만 명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키트를 만들어낸 업체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재단의 연구비를 일부를 지원을 받았던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든다면 지금 뭐 그거 외에도 마스크, 지금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 지금 여기 학생들 끼고 있는 마스크 이외에 지금 코로나도 방어가 가능한 그런 마스크도 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만들어진 것도 여기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저희 재단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던 거고, 그거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끝나고 나면 바깥에 복도 2층 복도 전체에 제가 성과를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만 일단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접하면 좋은 책이나 영화, 특별히 해주고 싶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이슈가 된 이후에, 물론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는 접촉이란 뜻이잖아요. 컨테이전, 어디에 접촉이 됐다, 아니면 어디에 감염이 됐다라고 쓸 수가 있는 단어인데,
그거는 한 거의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뒤늦게 봤어요. 그걸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런 이제 감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을 조심해야 되고 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생명과학과 관련된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아일랜드라는 영화는 인간 복제에 대한 것을 다룬 영화이고, 그리고 뭐 주라기 공원은 그 예전에 그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빤 모기가 보석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지가 들어간 건 아니죠. 이제 죽었는데 그게 이제 돌이 돼서 그게 여태까지 남아 있다가 그 모기에서 피를 뽑아서 공룡을 복제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 SF 영화라든가 생명과학에 대한 영화는 그런 것들이 있고, 공상과학 영화는 뭐 마르스라는 그 화성 간 영화도 있죠. 뭐 인터스텔라라든가 그래비티라든가 그런 과학 영화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거짓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의 팩트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진짜 완전히 허구가 되는 그런 영화들도 많긴 하지만, 그런 제가 방금 추천드린 컨테이전, 인터스텔라, 뭐 그래비티, 마르스, 주라기 공원, 뭐 아일랜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조금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 충분히 이제 그걸 현실화할 수 있을 만한 그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영화, 책도 좋아요. 영화라도 이제 완전한 이제 상상, 허구가 아니라 조금 이제 개연성이라든가 주는 증거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조금 더 이제 증진시킬 수도 있을 거고, 저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학 영화 또는 과학 소설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제일 첫 번째 했던 말과 똑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항상 그게 몸에 익숙할 정도로 너 왜 자꾸 그런 질문 했었니?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를 문다고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들 생명과학 다는 아니겠지만 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연구원이 될 때까지는 이 재단에 남아 있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그때쯤까지 제가 여기에 몸을 계속 담고 있을 테니, 이제 나중에 연구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 그때 제 이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시면 제가 그만큼, 물론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겠죠. 허접하게 써오면 날릴 것이고, 잘 써오면 진짜 연구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나중에 진짜 좋은 과학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연구 성과를 내서 이제 제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뭔가 발전이라든가 그게 큰 공헌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이제 좀 소망을 하고 있고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다른 여러분들 더 장성해서 좋은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